안녕하십니까 모두 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짧게 살펴볼 차량은 이제 페라리 296 GTB. 저희 이제 전체 PPF 하려고 입고한 차량인데 뭐 차주분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리뷰까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2900cc 6기통, 그래서 페라리 296 GTB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시주행하면서 봤던 모습대로 여기가 이제 공기 냉각 해서 브레이크 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전 모델이랑 다르게 이전 모델은 이제 LD라 그래서 로우 드래그 세팅이었어요. 로우 드래그 세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드래그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고속에서 좀 유리한 세팅을 가져갔는데, 요 296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 다운 포스로 바뀌면서 다운 포스에 유리하게 사이드 스컷이랑 앞쪽 프론트 노즈랑 그리고 위에 천장 루프 스포일러, 그리고 뒤쪽에 이제 가변 스포일러가 있는데 덕테일처럼 이렇게 뒤쪽 판이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예요. 뭐 간단하게 제원부터 살펴보면은 F163BC V6 트윈 터보, 압축비는 9.4대 1로 조금 낮은 압축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출력은 663마력에 모터 출력이 167마력, 그래서 합산마력이 이제 830마력입니다. 그리고 토크도 75토크, 그래서 굉장히 고토크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75토크면 뭐 거의 롤스로이스보다 더 높은 거니까. 근데 차량 전체 공차 중량은 이제 건조 중량이 1470kg인데, 건조 중량은 말 그대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각종 냉각수 뭐 이런 게 없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1600kg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8 대비해서 한 100kg 정도 무거워진 것 같은데, 이제 하이브리드 배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구동 방식은 이제 MR 미드십 엔진의 리어 구동 방식이고, 전장은 4.5m, 전폭은 약 2m 정도 돼요. 전장 전폭이 조금 작아진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휠베이스도 약간 짧아지고, 이 앞쪽 프론트가 약간 맥라렌스럽게 그렇게 길어지진 않았어요. 짧아졌어요. 그래서 이 승객석이 앞으로 오면서 유려한 페라리만의 이 루프라인이 살짝은 변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완속 충전기를 꽂을 일이 거의 없는 차량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백은 2.9초, 최고 속도는 330km인데 250km의 속도에서 다운포스가 360km나 발생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양산차 치고는 상당히 높은 다운포스가 나는 차량 중에 하나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은 하이 다운포스 목적으로 설계되고 개발됐다라고 해요. 리어 스포일러 세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속에서 조금 불리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녀석이에요. 왜냐하면 다운포스로 누르는 무게가 차량에 가중되기 때문에 이제 고속 영역에서 조금 예전 페라리보다는 둔감한 느낌을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 일단 마력이 830마력이니까. 그리고 전륜은 W21이고 뒤에는 W21 기반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특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페라리 12기통 라인업이랑 비슷한 사운드 특성을 띠고 있는데, 그 사운드 특성을 띠려면 제가 아까 타봤는데 8500rpm 정도 가야지 그 음색이나 영역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V8보다는 일단은 하이 피치가 더 이쁘게 나온다라는 느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완전 전기 모드로는 약 25km 정도 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데, 25km 거리를 운영하려면 뭐 서울 경기 막히는 도로 도심 구간에서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지 모드에서 1시간 이내에 완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자료로 따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쟁 차량만 살펴보면 맥라렌 아투라, 그리고 맥라렌 720S,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보다는 람보르기니가 지금 발표한 차량이 있어요. 그 테메라리오라고 920마력짜리 V8 터보 하이브리드인데 모터가 3개가 들어가는 4억 6천 시작이라서 6천만 원 정도 더 비싼 모델이긴 하지만 10,000rpm을 돌리는 아주 괴물 같은 녀석이. 요렇게만 재원이랑 경쟁 차량 말씀드리고, 하체 떠가지고 뭐 하체 보시죠. 요즘 뭐 하체 리뷰 왜 찍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제가 뭐 저희는 늘 하던 시스템이라 한번 차 떠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로 가기 전에 이제 항상 엔진룸을 살펴봐야 되는데, 엔진룸이 뒤에 있는 차들을 자꾸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엔진룸은 이제 보통 이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드는데 얘는 그냥 유리 같아요, 유리. 유리인데 굉장히 곡률 있게 잘 만들었고, 엔진 열, 이제 이 터빈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내는 배출구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써져 있진 않지만 이제 뱅커각이 120도인 V6 엔진입니다. 그래서 뱅커각이 120도라고 하면은 거의 박스 엔진급의 이제 뱅커각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페라리 로고가 있는 엔진 커버는 배기입니다. 배기. 그래서 위쪽은 이제 GPF나 배기가스 장치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위쪽으로 이제 터빈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뱅커각 사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엔진 헤드, 그리고 이쪽이 엔진 헤드예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빨간 게 양쪽 실린더 헤드라고 보면 되는데, 저게 뱅커각이 정확하게 12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벨리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GPF랑 터빈이랑 여기 뒤쪽으로는 이제 스트레이트로 나오는 배기 시스템인데, 뒤쪽으로 스트레이트로 나오면서 여기다 총매를 걸어 놓은 방식이에요. 박스 엔진처럼 위쪽 벨리 공간이 충분하다 보니까 저기에 트윈 터보를 달고, 터보도 조금 사이즈는 줄였다고 하는데 터빈도 굉장히 빡센 터빈? IHI 터빈이 들어가는 걸로 확인되고 있는데, 원래부터 고RPM 대응을 잘했던 브랜드답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에어 클리너가 양쪽에 달려 있고, 여기에 이제 차지 라인이 있고, 인터쿨러를 통해서 이제 엔진으로 밑에 이제 스로틀 바디로 내려가는 형태. 그래서 이렇게만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는데, 이따 차량을 떠가지고 보면은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체로 가기 전에 앞뒤 서스펜션이랑 브레이크 요 휠을 탈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티타늄 휠 볼트라 그래서 굉장히 가벼운 소재로 되어 있어요. 따로 옵션인 것 같진 않고 기본 사양이겠죠. 그리고 직경 400mm 정도 되는 카본 디스크, 카본 세라믹 로터가 적용되어 있고, 빅 6P. 이 차량이 굉장히 소프트한 성향을 띠고 있는데, 스테빌라이저는 새끼손가락 정도 두께로 굉장히 얇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더블 위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위시번인데 이제 캠버를 위쪽 어시스트 암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이제 와샤를 이렇게 넣어서 밑에 쪽이 나오면서 캠버를 이제 마이너스로 주고 빼고 하는 역할을 해요. 여기는 따로 이제 송풍 라인인데 이제 수제차답게 마감이 안 돼 있어요. 네, 이쪽은 거의 다 아예 반절 이상이 막혀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요 녀석이 라디에이터고, 이 녀석이 이제 에어컨 콘덴서랑 라디에이터가 완벽히 수평으로 누워 있고, 저 위에도 냉각기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차고 리프트 옵션을 넣으면 요 리프트를 들 수 있는 요 장치가 들어가요. 요 옵션이 한 400만원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옵션을 꼭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들 넣으시니까. 뒤에는 포피입니다. 포피스톤에 360 정도 돼 보이는 카본 세라믹 로터에 이제 투피스 로터, 이제 풀 플로팅 로터라 그래서 얘는 이제 이 약간의 이격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열 받았을 때 얘가 팽창하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완을 시켜야 되는, 카본이 안 깨져가지고. 카본 로터는 보통 풀 플로팅 로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일체형처럼 보이지만 얘는 EPB 브레이크. 그래서 여기에 따로 모터가 달려 있어서 얘를 EPB 브레이크는 여기서 작동하고, 뒤에는 포피스톤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뒤쪽 구조도 이제 인터쿨러가 장착되어 있고, 뒤에는 이제 더블 위시본 기반 멀티링크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위시본 형태를 띠고 있고, 위에 어퍼함은 하나만 고정하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요 안쪽은 부싱이고 이쪽은 필로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직한 핸들링이랑 민첩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어요. 토우바 역시도 이제 필로볼 마운트로 사용하고 있고, 뒤쪽 스테빌 링크는 굉장히 앞쪽의 2배 이상 스테빌라이저는 두꺼워요. 로우암 최안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스테빌이 두꺼워도 이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하드하게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순정 차량인데 이제 차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카트리지가 가공이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차 떠서 하체 보고 마무리. 네, 하체로 왔는데 하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 풀 언더커버가 되어 있는데 뒤쪽은 다 뜯어냈어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뒤쪽 디퓨저를 떼려면 볼트가 이 정도 안전 싹 뜯어야 돼요.
이게 이제 뒤쪽 디퓨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퓨저가 굉장히 커서, 그리고 얘가 무게 배분이 앞에 40, 뒤에가 60이에요. 그래서 차가 뒤로 넘어갈까봐 저 커버를 뜯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잭 포인트가 여기인데, 여기에 떴을 때 약간 뒤로 처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제 커버를 제거하고 더 뒤에다 든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페라리 앞쪽에 이제 액티브 에어로 커튼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액티브 에어로 커튼이 없고, 페라리에서 새로 나온 이제 신기술이라서 T-트레이라고 하는 요게 생기면서 액티브 에어로 플랩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 T-트레이로 해서 요로 공기를 정리해서 뒤로 보내주는 형태, 그리고 양 옆으로 공기를 좌측으로 빼내는 텀뷸러스 와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좀 강한 차량이에요. 밑에 내려와서 보면 이제 스테빌 고정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좀 잡혀 있죠, 앞에가. 근데 기본적인 스테빌라이저 바가 얇으니까 이 바깥쪽으로 와서 잡아도 크게 막 엄청나게 하드하게 제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퍼암, 너클, 로우암, 브레이크 캘리퍼 풀 알루미늄으로 가공돼서 제작되어져 있고, 주물 퀄리티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페라리 이제 이미 488 때부터 이런 완성도는 보여줬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로 제가 뭐 언급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너클도 비약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허브 베어링의 사이즈도 크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베어링 하중력도 높고 구름 저항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라이트 쪽으로 뚫려 있던 구멍이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바람이 와서 이 위쪽, 아래쪽에는 이제 더스트 커버가 장착되어 있고, 위쪽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를 시키고, 남은 이쪽으로 오는 공기가 이제 여기 캘리퍼 뒤쪽으로 들어가는 형태. 캘리퍼 뒤쪽으로 들어가서 캘리퍼랑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냉각할 수 있게 공기를 유도하는 방식은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 쿨링 시스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488이 좀 더 나아요. 그리고 메인 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텁 자체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풀 캐스팅으로 바뀌었고, 488 대비했을 때 텁은 많이 강성이 올라갔다. 풀 캐스팅이에요. 여기까지 풀 캐스팅이라서 아까 주행했을 때도 발이 텁 강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 텁이 상당히 강화됐다. 뒤에 오면은 이제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 녀석의 시작이 여기입니다. 서브 프레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게 서브 프레임.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의 두께랑 이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자체 이 두께가 488 대비했을 때 엄청 두꺼워졌어요. 굉장히 두꺼워져가지고 F8 보다도 두꺼워.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텁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서브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요. 뒤쪽으로 오면 이제 엔진의 시작인데, 엔진에 이제 크랭크 풀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크랭크 각 센서도 달려 있는데, 다 워터 펌프랑 이런 게 다 기계식 체인이랑 기어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어서 댐퍼 풀리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에 이제 알터네이터도 없고, 오일 펌프는 여기 이제 여기도 체인으로 연결돼서 워터 펌프는 워터 펌프대로 돌리고, 그 축을 기준으로 이제 오일 펌프를 돌립니다. 여기 약간 누유 흔적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오일이 아니라 구리스입니다. 그래서 조립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일 펌프는 스캐빈저 펌프 3개, 입력 펌프 2개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와서 요 커다란 알루미늄 탱크 덩어리, 요게 이제 썸프, 드라이 썸프 탱크예요. 얘는 실질적으로 드라이 썸프 방식의 엔진이고, 엔진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다. 그 6기통의 V형 엔진의 이제 가장 이상적인 뱅커각이 120도라고 해요. 120도인 이유가, 120도로 했을 때 크랭크 핀저너를 1번하고 2번 실린더가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엔진의 크기가 V6 뱅커가 90도나 60도나 45도, 30도 이렇게 쓰는 엔진보다 이 크랭크 샤프트가 더 짧아져요. 왜냐면 핀저너를 이 각 양쪽 기통이 하나를 같이 쓰기 때문에 핀저널 옵셋만큼 크랭크 샤프트가 길어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도 뱅커각을 썼을 때
3기통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뱅커각은 V6에서 120도다. 근데 120도로 갔을 때 그 1차적인 진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폭발 행정 때 발생하는 그 진동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카운트웨이터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밸런스 샤프트가 없는 엔진인데 그 카운트웨이트를 좀 크게 가져가는 녀석 중에 하나. 근데 일반적인 V6 엔진보다는 카운트웨이터가 좀 작아요. 어느 정도 이쪽 실린더에서 생기는 진동을 반대쪽 실린더에서 약간은 상쇄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120도 각을 쓰는 엔진은 경비행기 엔진에서도 주로 쓰이는 방식들이에요. 포르쉐처럼 이제 수평대형 박스 엔진을 가게 되면 배기라인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서브프레임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는 RR 방식이라 그래서 이 엔진이 아예 그냥 이 구동축 뒤에 있는 형태, 그래서 이 리어 휠보다 뒤에 있는 형태로 가져가서 미션이 앞으로 가고 엔진이 뒤로 오는 형태로 포르쉐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간섭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배기 라인을 이쪽 범퍼로 이렇게 빼는 게 포르쉐. 근데 페라리는 MR을 고집하다 보니까 지금 엔진의 끝은 여기에요. 근데 휠의 시작점보다 안쪽에 있어요. 휠의 중심보다 안쪽에 있어도 MR이라고 하는데, 얘는 휠의 끝점보다 안쪽으로 있는 게 요 엔진. 그래서 뱅커각 120도 요 엔진은 페라리가 안 썼던 엔진은 아니에요. 1961년 F1 그랑프리 때 그 샤크노즈가 썼던 게 뱅커각 120도짜리를 썼어요. 그래서 걔도 120도짜리를 쓰면서 배기 라인을 요 밑으로 3개를 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 박스 엔진처럼 플랫하게 가면은, 그러니까 배기 라인이나 흡기 라인 때문에 엔진을 더 위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엔진룸에서 봤을 때도 이 엔진이 굉장히 최하단으로 내려와 있던 이유도 이 드라이 썸프 플러스 뱅커각 120도를 쓰는 엔진이라서 그렇게 된 형상이다. 그리고 엔진 앞쪽으로는 공간이 한 주먹 하나 정도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앞쪽으로 이제 배터리 팩이 들어가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이제 스펙은 75.4kg. 양쪽 사이드, 요쪽, 여기랑 여기 위쪽은 연료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0L, 여기 30L에서 토탈 60L의 탱크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알터네이터, 제네레이터이자 모터의 출력을 내는 그 실질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 휠이랑 클러치 세트랑 같이 겸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터가 이제 167마력 정도 내주고 있고 충전도 하고 가속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검증된, 레이스에서 검증된 시스템이라서 뭐 믿고 사용해도 트러블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워런티가 8년 16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페라리 치고 상당히 긴 워런티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스포츠에서 일단 검증이 됐고, 뒤로 오면은 이제 마그나 습식 DCT 8단 미션이 있고, 아주 거대한 서브프레임이 있고, 미션이랑 엔진이랑 서로 뒤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이제 이 보강바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이색적이다. 반대쪽에는 없고 한쪽만 장착되어 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리 탱크를 고정하는 볼트도 굉장히 많고 강성도 굉장히 뛰어나게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오면은 이제 거대한 로우암 있고, 로우암은 그냥 무식하게 존나 크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양쪽 다 필로볼 조인트로 되어 있고, 얘도 역시나 밑에서 캠버를 조절하는 방식, 앞쪽이랑 똑같이 캠버를 조절하는 방식이고, 서브프레임은 이제 얘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서브프레임일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뒤쪽까지 와서 다 살펴봤는데, 좀 특이한 거는 이제 미션이 있으면 미션의 드라이브 샤프트 시스템이 보통 미션 뒤쪽으로 가 있는데, 마그나라는 회사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약간 F2 미션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합니다. 실질적으로 F1 미션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그 F1 미션은 아닌 걸로, 이렇게 하고 내려가지고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라리 296 GTB 하체 그냥 살펴만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포르쉐 양측 빼기보다는 엔진이
다소 높아진다는 점은 있지만 이제 이론상 가장 완벽하다는 120도짜리 V6 엔진을 만나보신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296 GTB는 지금 나온 페라리 중에 가장 모든 게 다 데일리로 될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아까 주행 잠깐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 브레이크 담력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회생제동량이 생각보다 강하게 걸리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풀브레이크를 잡을 때 보통 노즈다운이라고 해서 앞쪽 노즈가 이렇게 훅 처박히는 현상이 있는데, 얘는 뒤쪽에 회생제동량이 굉장히 강하게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차량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페라리 치고는 상당히 프론트 노즈다운이 없는 차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뒤쪽 회생제동 시스템을 할 때 좀 강하게 잡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색적인 건 이제 댐퍼 풀리에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 알터네이터, 뭐 워터펌프 뭐 이런 게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심지어 이제 옛날 구형 488은 이제 파워펌프까지 연결이 돼 있었는데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고 좀 간략하고 좀 진보된 기술이 탑재된 것 같은 이색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아직까지 충격적인 게 압축비는 9.4대 1, 그래서 굉장히 저압축비 차량인데, 타면서 이게 저압축에 그렇게 고부스트를 쓰는 차량이면 더더욱이 터보렉을 느껴야 되는데 터보렉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되는 게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 요 920마력짜리 버전, 요것도 상당히 기대되는 차 중에 하나인데 곧 만나볼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많이 들어오니까 꼭 들어와서 리뷰 뜯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96 GTB 살펴보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